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 그입 다물라. 2. 한국 기술 도용에 1위 된 중국 기업. 3. 최신형 호위함 전력화 완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의 한 기업이 한국의 내국화 과정을 방해하여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일본의 한 기업이 한국의 내국화 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나쁜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불공정한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큰 압력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국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을 포함한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부끄러움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내국화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공정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행동이 두 나라 간의 관계와 대중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 일본인들은 자국 내 기업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잠재적인 여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끄러움과 불안감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양측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소재 기업의 최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가해온 바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공격하려 했던 부분은 반도체뿐 아니라 한국이 키우려 했던 배터리 산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란 일본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및 의료 분야에 3년간 8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수출 규제가 진행됐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후 1100여 개 품목을 통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했고 일본 기업들은 난리가 난 바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소기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온 곳도 일본 아사히 카세이였습니다. 아사히 카세이는 1931년 일본에서 설립된 화학회사로 종업원 2만 5천 명의 매출이 2조 엔이 넘는 기업입니다. 일본 도레이와 함께 분리막 시장을 이끌며 점유율 18%로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었죠. 이 회사는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는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등 한국 침탈에 앞장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범기업 299개 중 한국에 진출한 기업은 34개 정도입니다. 히타치, 도시바, 미쓰이 화학, 미쓰비시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회사가 상당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사히 카세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동서석유화학이란 자회사로 두고 적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한 해 1,800억 원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일본 모회사로 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니클로나 도요타가 한국의 빨대를 꼽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에서 세계 1위였던 아사히 카세이는 한국의 국산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직후 한국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에게 소싱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는 국내 중소기업 중 하나인 W스코프에게 특허 소송을 건 바 있습니다. W스코프는 2005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뛰어들었던 회사입니다. 1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후 국내 배터리 3사도 해당 기업의 분리막으로 시선을 돌린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이 업체에게 주문을 확대하자 아사히 카세이가 즉각 움직였죠. 국내 최대 로펌을 고용해 특허 소송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에 대해 2중, 3중의 특허를 걸어놓기로 유명한데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는 꼼수를 써온 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가 가장 많은 분리막 특허를 가지고 있어 거미줄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아사히 카세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분리막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 이후 또 다른 한국 업체의 급성장에 2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한국 SKI 테크놀로지, SKIET, 가치고 나온 것인데 26% 점유율로 1위를 해버렸죠. 반면 아사히 카세이는 23%로 2위, 일본 도레이 23%가 3위를 했습니다. SKIET는 2019년 4월 물적 분할을 통해 출범한 SK 이노베이션, SK온의 소재 부문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 분리막 설비를 추가로 도입해 시험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100% 국내 기술로 첨단 장비를 추가해 효율을 40% 높였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장비회사 직원들이 현장에 일부 파견되어 있었는데 SKIT는 이들이 설비를 보지 못하게 초대형 가림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팀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본 공장을 방문하면 그들이 최신 설비를 가리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세계 유일의 최신 장비를 일본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가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는 한때 슈퍼갑으로 통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일본 업체들이 쓰고 남은 분리막을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격 또한 제곱미터당 4,000원을 받으며 한국에 바가지를 씌워왔습니다. 하지만 SK가 더 좋은 품질의 분리막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자 상황은 역전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입니다. 이 중 분리막의 수익성이 가장 높은데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죠. 배터리의 피와 살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면 분리막은 혈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리막 구멍으로 리튬이온이 전해액을 타고 넘나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많은 구멍이 있느냐가 분리막의 품질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20년 전만 해도 분리막은 일본 기업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분리막을 사러 일본을 방문하면 당신들이 배터리를 아느냐는 면박을 주곤 했죠. SK가 분리막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 습식 분리막 개발에 성공했고 2005년 충북 공장 가동에 돌입하며 분리막 생산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업체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축차연신 공법을 분리막 제조 공정에 도입한 것인데 이는 스카치 테이프 등을 만들 때 쓰는 공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 기업은 공중에서 분리막을 사방으로 당겨 기공을 만들어 왔는데 이는 분리막 표면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신 이 공법은 정해진 비율로만 분리막을 잡아당길 수 있어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축차연신은 롤러를 통해 분리막을 좌우로 한번 상하로 한번 늘리는 공정입니다. 처음에는 분리막 표면이 마모되고 오염되는 현상이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표면을 청소하는 공정을 도입해 이것도 극복해냈죠. 고객 요구에 맞춰 분리막 두께와 물성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업 초창기 SKIT가 SKC에 분리막을 소량 납품하기 시작하자 아사히카세이는 SKC에 공급하던 물량을 전량 끊어버리는 횡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0년대 말 일본 분리막을 사용한 전자기기에서 잇따라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이어졌고 이는 SK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노키아가 SK 분리막을 채택하자 시장에서의 의상은 급상승했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소니, 파나소닉, 산요 등이 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준비되면서 분리막에 요구되는 특성도 더 많아졌습니다. 2010년 세라믹 코팅 기술, CCS이 개발됐고 이는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줬죠.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변형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이를 막고자 분리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SK가 세라믹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분리막을 생산한 것입니다. SK 분리막을 적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거의 없죠. 17. 반면 도레이와 아사히카세이 분리막을 썼던 업체에서는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SK 분리막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SKIT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2019년 800억 원대에서 매년 상승해 내년에는 3,200억 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사히카세이의 손익은 2019년 대비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아사히카세이는 최근 놀라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에게 기존 대비 20%부터 30%나 가격을 할인해 줄 테니 한국 소재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자신들의 습식 분리막을 이용해달라고 사정해 온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1.3달러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판매하겠다는 것이었죠. 아사히카세이는 자국 배터리 기업인 파나소닉의 분리막을 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쟁사 대비 파나소닉의 성장률이 더디자 한국 업체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장에서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의 성장률은 다른 업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50터부터 1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반면 파나소닉은 33%에 그친 것이죠. 게다가 SKIT의 분리막 판가는 0.9달러가 채 되지 않아 아사히 카세이의 가격 인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면 SK의 생산량은 아사히 카세이보다 2배 이상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폴란드 1공장 건설을 마쳤으며 2024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4공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시장 점유율을 43%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아사히 카세이 또한 지난해 300억엔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중국 상해은첩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한국을 다시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SK를 따라오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분리막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관리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아사히 카세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난 바 있습니다. 그 후 일본 르네사스의 생산을 위탁해 위기를 넘기려 했는데 르네사스조차 해당 물량을 받은 직후 공장에서 화재가 나는 참사가 발생했죠. 결국 생산하기로 했던 물량은 만들지도 못하고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클린룸 등의 손상이 심해 기존 공장의 복구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19일 다카이치 정조 회장은 일본이 똑바로 안 하니 한국이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리막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살기 위해 꿈들대는 곳은 일본 기업일 뿐입니다. 2월 22일 일본에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린 바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켓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그 입 다물라. 지금 이런 말을 일본 측에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최근 저가 공세를 무기로 한국이 꽉 잡고 있던 디스플레이 시장을 탐내던 중국이 얼마 전부터 전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자 중국 업계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던 한국을 드디어 중국이 꺾었다며 앞으로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는 밑바탕이 생겼다며 자신감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경쟁하면서 막대한 판매량을 자랑하는 미국의 아이폰에 수천만 대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을 성공하면서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으나 최근 중국 내 1위 업체의 설계 결함으로 인한 공정 변화로 애플이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물량을 떠안게 된 한국의 삼성과 LG는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가운데 뜬금없이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그 중에서도 LCD 시장에서 한국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측에선 앞으로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의 첨단 산업과 성장 궤도를 같이 해온 LCD 산업이 저무는데 큰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의 절대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LCD 산업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는 중국산 디스플레이의 저가 공세와 수년 전부터 반복된 한국산 기술 탈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초창기엔 일본의 견제를 받았지만 기술력과 품질로 일본의 디스플레이를 압도하고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등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지만 아쉽게도 6월을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선 하나 남은 LCD 생산 라인마저 가동을 중단하며 한국의 LCD 사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LCD와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낙점한 OLED를 연구 개발하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낮은 LCD는 중국처럼 물량 공세가 가능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OLED는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 현재 글로벌 OLED 시장의 점유율은 한국이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도 OLED는 모든 면에서 LCD와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갈수록 LCD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를 OLED가 전부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게 LCD 자리를 내줬음에도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80%의 OLED 기술력으로 기술 선두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OLED 연구 개발을 진행해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BOE는 지난 10년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LCD 디스플레이 패널의 원가는 한국 업체들보다 30% 내지 40%가량 저렴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LCD를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OLED에 진출하며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LG가 독점하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 패널이 납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경 BOE는 아이폰 12 디스플레이의 교체품 공급사로 채택되었고 2021년엔 더욱더 깊숙이 진출해 매우 소량이지만 아이폰 13위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올해는 아이폰 14위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삼성과 LG가 나눠먹기 하던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엔 기술력이 부족해 애플 공급망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7.8기로 도전한 결과 중국산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며 한국 업체들을 제치고 진정한 세계 1위로 거듭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계약대로라면 BOE는 올해 애플의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지난해부터 OLED 제조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5년치 영업이익금에 해당하는 6조 원을 들여 새로운 OLED 공장을 신설하고 라인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자에도 역시나 중국 정부의 조단위 지원금과 중국은행의 특별대출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플이 BOE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을 전면 취소하며 수천만 대에 달하는 물량을 삼성과 LG에게 몰아주기로 결정했다는 상황입니다. 애플 측은 중국 BOE가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패널의 설계를 임의대로 수정한 것을 두고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이나 LG보다 기술력이 낮은 BOE는 양품 비율, 즉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방막 트랜지스터의 회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BOE 측에선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설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안정성 테스트와 다른 조건이 만들어져 차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제품의 기대 수명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BOE 설계 변경 조치는 안정성을 담보로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였기에 만에 하나 아이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플 브랜드 자체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BOE는 자사 고위급 임원을 애플 본사에 파견하여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적인 소명을 했지만 BOE와의 공급 계약 철회라는 애플의 결정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존의 BOE와 계약했던 하반기에 사용할 3천만 개의 아이폰 패널 물량을 삼성과 LG가 나눠서 배정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때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BOE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공급사로 채택되면서 중국 정부와 은행에게 돈을 빌려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한 설계 변경과 공급 계약 철회로 인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공급사를 찾지 못하고 먼지만 날리게 된 상황입니다. 다른 공급사를 찾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애플에게 계약을 철회당한 BOE에 대한 기술력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무도 BOE 패널을 탑재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인 중국의 1위 업체인 BOE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적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BOE에게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던 협력업체들도 하루아침에 일감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뜬금없이 일본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나서서 한국산 제품으로 갈아 끼워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점유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 1위 점유율을 기록 중인 한국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감과 일본 자국산 제품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전체주의 문화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본처럼 스마트폰 점유율이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곳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폰 부품 중 절대 다수는 한국산입니다. 아이폰의 가격을 차지하는 원가 중 30%가량이 한국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부품이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이번에 아이폰에 탑재된 BOE 패널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에 일본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크게 당황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속에도 중국제 BOE 패널이 탑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움직임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BOE 패널은 극소량만이 아이폰에 탑재되었고 삼성이나 LG 패널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가격을 주고 아이폰을 구매했는데 누구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누구는 중국제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본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로 확인되면 일본 사용자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이지만 중국제 BOE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사용자들은 품질과 내구성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특성상 AS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에 무상 수리 기간이 다가오는 사용자일수록 중국의 패널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중국제 BOE 패널 문제와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최근 일본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외면받았지만 디자인과 기술력을 앞세워 공략한 결과 최근 대략 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일본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일본 업체들에게도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기술력으로 무장한 폴더블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 한국제 스마트폰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 중입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해보면 3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지난 10년 이래 한국산 스마트폰 점유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2달 뒤에 새로운 신형 갤럭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어 현재 점유율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 갤럭시는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이 24%로 1위, 미국의 애플이 15%로 2위, 중국의 샤오미가 12%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물량 공세에 주춤하던 한국의 전자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중국 제재와 한국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괴로운 저울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으로 폭발할 미중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은 키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미국이 유화책을 쓰고 있는 반면 중국은 상당한 강경책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중국이 아무리 잘나가는 척 해봐야 대한민국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중국이 이제는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중국은 아예 서해의 직접적인 무력 투사도 불사하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대립에 끼어들면 대한민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이 두 초거대 국가 사이에 낀 새우꼴밖에 되지 못할 텐데요. 양안 전쟁의 참전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에는 감히 중국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때마침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이 전력화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만용에 맞선 대한민국의 역대급 해상 전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동반한 함정훈련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막을 모르신 채 중국이 자국 앞바다에서 훈련하는 걸로 지나치게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영해임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황해와 겹쳐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다 보니 어쨌든 중국의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국이 실탄 사격 훈련을 자행한 위치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대부분의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진입금지 해역을 공개하는데요. 이 위치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실탄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 부르는 랴오둥반도 다레낭과 산둥반도 옌타이항 사이 해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두 지역의 해양 전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해역은 NLL에서 고작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완충 지역인데요. 이는 명백한 무력 도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양국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최대한 접근을 삼가는 게 정상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서해상 무력 도발에 늘상 22형 미사일 고속정을 동원해왔습니다. 22형은 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장 42.6m, 전폭 12.2m, 만재 배수량 244톤의 비교적 소형 함정인데요. 1990년대까지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구식 함정들이 대거 퇴역하고 2010년 중국의 대양해군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0년간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로 생산된 함정입니다. 당시 중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 22형을 생산해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가 불러온 가난의 태를 벗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한편에선 대양해군을 꿈꾸며 초대형, 초고가 함정 건조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연안 방어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탄생한 22형은 고작 4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25억 원 정도의 적은 가격에 필요 최소한의 무장만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과도기에 탄생한 일종의 땜빵용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소형 함정인 만큼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짧은 서해상의 주요 전력으로 22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에서 2위를 다들 만큼 많은 인구를 보유한 탓인지 장병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요. 중국 무기체계의 운용 방식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자국군을 대상으로 고기 분쇄기를 돌리고 있는 러시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런 기조는 해군 전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2형을 봐도 대단히 공격적인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적 함정에 화력을 쏟아붓고 그대로 장렬히 산화하라는 수준인데요. 우선 22형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AK-630입니다. AK-630은 분당 4,000터부터 5,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65구경 유결 게들링 근전무기 체계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 동구권을 대표하는 CIWS로 자리 잡았는데요. 22형은 함수 전면부에 탑재된 AK-630을 이용해 기본적인 대공, 대함, 대수상 작전을 전부 수행합니다. 딱 봐도 상당히 빈약한 무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게 무장의 전부는 아닙니다. 22형 한미들 보면 독특한 사각형 구조물 2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22형의 주 무장인 미사일 발사관입니다. 22형은 바로 이 미사일 발사관 때문에 대한민국 해상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는데요. 일례로 22형에 4발씩 총 8발 탑재할 수 있는 1802 대한미사일은 사거리가 120터부터 180km에 육박합니다. 앞서 중국 해군의 실탄 사격 훈련 위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게 왜 위험한지 단박에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정도 사거리라면 NLL 이북에서도 서해오도 인근에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우리 해군 함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2형은 단 2발이긴 하지만 홍야오 초장거리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KH-55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순항미사일은 초기 영도 사거리가 600km에 달합니다. 심지어 후기 개량형인 HN3의 경우 사거리만 무려 3000km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비록 홍야오 미사일 계열이 마하 0.7터부터 0.9의 느린 속도인데다가 22형에서 발사하는 경우 함정의 레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게 복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2형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알고도 중국 앞바다에서 하는 훈련이니 무력 도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데에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생각하면 어린애 억지 쓰기 수준의 도발이라 해도 대한민국 안보에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만약 대한민국이 양안전쟁에서 미국 측에 힘을 싣기라도 한다면 거리낄 것 없이 서해 무력 투사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작정 걱정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중국을 위해 매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초 6번 함인 포항함까지 해군 인도가 완료된 대한민국 해역함대의 주력 FFX 배치2입니다. 1번 함의 이름을 따 대구급 호위함이라고도 통칭하는 FFX H2는 2023년 올해 7번 함인 천안함, 8번 함인 춘천함까지 취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외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FFX H2 전력화가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의 연안 방어 전략이 한 차원 진일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FFX H2는 1980년대부터 우리 연안 방어를 담당했던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계함을 대체하는 최신의 전력입니다. 전장 122m, 전폭 14.2m, 만재 배수량 3,600톤의 상당한 크기로 함종은 호위함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관계토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장비가 탑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전방위적인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무장면에서는 국산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인 해궁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궁의 유효 사거리는 약 20km로 적 미사일부터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요시 적 함선에 직접 투사할 수도 있는 함대함 미사일 역할도 담당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22형 미사일 고속정이 대한민국 함정을 공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막아내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위력의 반격까지 가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또한 기존 FFX 에치언 인천급 호위함이 RIM-116램을 탑재해서 미사일 사격에 각도 제한이 있었던 반면 FFX H2는 KVLS를 탑재하면서 전방위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술함대지 유도탄 해룡이 탑재되었다는 게 특기할 만한데요. 2017년 개발된 해룡은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 공개되지 않았을 만큼 상당히 베일에 쌓인 함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만큼 최소 속도 마하 0.95 이상, 사거리 180터부터 25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성 대함 미사일에서 능동 레이더 탐색기를 제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에 연료와 탄두를 추가하면서 클러스터탄으로 개량되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해룡은 바로 그 집속탄 의 일종입니다. 모탄 하나에 다량의 자탄을 탑재한 집속탄은 낙하 도중 이를 사방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대단히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이 덕에 해룡은 적의 지휘시설, 레이더 기지, 유도탄 기지 등은 물론 특히 적의 항구들 완전히 박살내기에 용이합니다. 중국이 어떤 도발을 일삼아도 대한민국은 아예 적의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건데요. 중국처럼 소위 물량발로 전력을 구성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압도적인 화력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FFX 사업은 H2에 이어 FFX H3, FFX H4까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 일본 함 인도를 목표로 건조 중인 FFX H3는 길이 129m의 경하 배수량만 3,600톤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사실상 배수량만으로는 구축함과 호위함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FFX H3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의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360도 전방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최대 4,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감시하는 게 가능합니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또는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FFX H3 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FFX H3 위 레이더는 완성형 스텔스기라는 F-35A까지도 포착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FX H4는 아직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지만 경하 배수량 기준으로 4,500톤급 이상으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이순신급 구축함과 엇비슷한 크기로 그만큼 최신화된 기술이 접목될 텐데요. FFX H3 건조 예정이 6척, FFX H4 건조 예정이 6척으로 대한민국의 호위함 전력이 모두 완성될 2030년 되면 총 26척을 운용할 전망입니다. 호위함은 연안부터 원해까지 모든 작전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창끝입니다. 전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함정인데요. 부디 하루빨리 적성국의 패스기를 혼내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매가 더욱 매서워지길 바라겠습니다.